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좌니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비잔티움 제국이에요. 서로마가 멸망한 다음에도 동로마는 계속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1000년간 살아남으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 제국이 어떻게 이제 발전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그 문화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국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립. 어떻게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요걸요. 자, 그랬을 때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서로마 제국이 서로마 멸망 이후에 1000년간 존속을 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멸망, 그리고 이제 이후에 1000년간 지속,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비잔티움 제국이고요. 그랬을 때 이 제국 같은 경우는 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일단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요건 이제 이전에 배웠던 서유럽이랑 조금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특징. 이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는 황제권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 로마 황제잖아. 나름대로 남아있던 로마 황제이기 때문에 황제권이 강해요. 그리고 서유럽 같은 경우는 왕이라든가 또 이제 영주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교황이라든가 뭐 주교들한테 좀 쩔쩔매는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교황과 황제가 같다라는 거야. 황제 교황주의. 그러니까 교회의 수장은 누구야? 황제라는 거지.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중세 유럽이랑 다른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는 지도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특징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자, 유럽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유럽이 이렇게 있는데, 당시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 어땠냐면은 대략적으로 요랬어요.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이베리아 반도 쪽 남쪽,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조금 요렇게 이제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는 요 서유럽과 경쟁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 서유럽이랑. 그래서 이제 서유럽과 여기다 쓸게요. 서유럽과 경쟁하기도 했고요. 당시에 중동, 요 이제 서남아시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서남아시아의 뭐 이슬람 세력이라든가 또 이제 뭐 아랍인들의 그런 침략에 맞서가지고 유럽을 지키는 어떠한 역할,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방파제 역할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가 어디냐면은 이쪽에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곳이에요. 우리 저번에 이제 로마 했을 때 이제 수도 이동하는 거, 콘스탄티누스 요거 하면서 배웠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어디 있어? 지금 서유럽이라든가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아시아.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자, 여기서 동서 교류의 역할을 하였다. 중심지 역할.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법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비잔티움 제국이 이런 걸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양쪽에서 그런 중간적인 매개 역할을 하였다. 수도는 어디?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가 이제 성립 과정이고요. 그 성립 이후에 과연 어떠한 발전, 전성기를 겪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전성기. 자,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는 전성기가 몇 세기냐면은 6세기예요. 6세기 어떤 황제? 자,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에 이제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그런 업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일단 유스티니아누스 같은 경우는 유럽에 지금 보시는 이러한 유럽에 많은 영토를 획득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획득을 하냐면은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수복을 하게 된다.
다시 되찾았다는 거지. 거의 뭐 거의 이렇게 쓸게요. 거의. 자, 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막 이제 얻었어. 그래가지고 많은 이 광대한 영토를 갖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예전에 로마의 그런 꿈을 꾼단 말이야. 우리 로마 제국 굉장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서유럽 다시 못 갖고 어떡하지?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의 법을 다시금 제정을 해요. 로마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문화 했을 때 법 얘기 나왔었잖아. 그랬을 때 무슨 대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거의 로마의 법을 집대성한 거야. 기존에 있었던 로마의 법을. 근데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유스티니아누스가 특별적으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유스티니아 법전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그리고 이 법전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법안들의 그런 초석이 되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스티니아누스 같은 경우는 영토라든가 이런 법전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예술 쪽에도 관심이 있고 또 이제 종교 쪽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떠한 성당? 요 콘스탄티노폴리스에다가 이제 바로 소피아 성당을 건축한다. 소피아 성당.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성 소피아 성당 같은 경우는 되게 아름답습니다. 이따 문화 파트 살펴볼 거지만, 그랬을 때 딱 건축을 하고서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솔로몬을 뛰어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솔로몬, 이제 성전을 만든 그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할 정도로 이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성기가 있으니까 이제 멸망,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멸망. 일단 여기 좀 지울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세 번째로 이제 멸망을 살펴볼 건데, 멸망. 어떻게 멸망을 하는가? 멸망. 자, 비잔티움 제국한테는 엄청난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은, 영토가 너무 넓어. 그러니까 지켜야 될 공간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리스 쪽에서 막 쳐들어와. 누가 막았어. 군대가 막았단 말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이쪽 스페인 지역에 갑자기 또 이제 누가 쳐들어와. 그럼 얘네가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너무 멀단 말이야. 제국이 그만큼 넓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지방 자체적으로, 지방 분권적으로 싸움을 하게 한다. 지역 방어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국을 지켜나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체제가 이제 마련이 되느냐? 군관구제, 그리고 둔전병제, 요게 마련이 됩니다. 자, 군관구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지역들을 나눠요, 여러 개로. 그런 다음에 그 지방에 행정권과 군사권을 같이 주는 거야. 같이. 왜? 그렇게 해서 지방을 각계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요게 군관구제고요. 둔전병제 같은 경우는 이 군관구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였다. 둔전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너 거기에서 이제 군역을 지을 거야 말 거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백성들한테 그러면 저 군역 지을게요. 나라 지킬게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농장, 땅 줄게. 거기서 네가 먹고 살아. 네가 군역, 나라를 지키는 복무를 하니까 내가 거기서 땅을 계속해서 이제 네 자식한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준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방을 지키는, 지역을 지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둔전병제를 실시하였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갖게 되느냐? 자, 지방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지방에 이제 이 사람들이 행정권이라든가 군사권을 장악하니까 지방 세력들이 강해지면서 뭐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황제권이 약화되는 거지, 황제권이. 그렇죠? 황제권이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 더불어서 언제? 자, 이때 이제 11세기쯤 되면은 어떤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족이라는 애들이 나와요. 셀주크 투르크. 자, 이들이 이제 이 비잔티움 제국을 침략을 한다라는 거지. 침략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영토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는 뭐 이제 예전에 뺏기고, 이탈리아도 이제 막 뺏기고,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도 막 내려오기도 해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셀주크 투르크가 비잔티움의 막 목숨줄을 쥐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누구한테? 서유럽한테 SOS를 치는 거지. 서유럽한테. 그러면서 이게 또 이제 어떠한 사건의 배경이 되냐? 바로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의 배경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 결국에는 1453년, 1453년 셀주크 투르크족 말고 오스만 제국을 만드는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다. 그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이었던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멸망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군관구제, 둔전병제, 그리고 이제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자,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그리스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스 문화 중심이었다. 그리고 어떠한 문화? 나머지 이제 로마라든가 헬레니즘 이렇게 있다라는 거. 조그맣게 로마,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헬레니즘 이런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기에는 이제 뭐 라틴어를 쓰기도, 원래 이제 초기의 공용어가 이제 라틴어,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었던 그 라틴족들의 그런 언어를 썼었는데, 나중에는 공용어가 이제 그리스어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스어 여기다가 쓸까요? 그리스어. 그리고 그리스 고전, 옛날 글, 고전, 이러한 것들을 아주 잘 보존도 하고 복원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이 사실은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유럽에서 나중에 르네상스라고 일어나요. 르네상스라고 해서 이제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문화풍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어디서 나온 거야? 바로 요 그리스 문화를 보존한 비잔티움 제국의 요 내용에서 나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디에 르네상스에 영향을 이제 주게 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은 이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건축 한번 살펴봅시다. 건축. 자, 어떠한 건축? 아까 제가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얘기하면서 성 소피아 성당 말씀드린다고 했죠. 성 소피아 성당 같은 경우는 아마 사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저의 하찮은 그림 실력을 한번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대한 돔이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거대한 돔. 그래서 안에서 보면은 굉장히 웅장해요. 엄청 웅장해. 그리고 자, 외부에는 뭐가 있다? 외부에는 거대한 돔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돔. 그리고 내부에는 모자이크. 그 어릴 때 이제 우리 막 색종이 막 잘라가지고 이제 막 하나씩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자이크 방식의 건축 기법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그래서 이제 예시는 성 소피아 성당. 성 소피아 성당. 성당.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로 이제 영향, 다른 국가들한테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자, 영향 살펴봅시다. 영향.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자,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겠는데, 일단 직접적으로 위쪽, 북쪽에 이제 슬라브족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줍니다. 슬라브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떠한 국가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나중에 이제 뭐 러시아 요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슬라브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나라? 바로 키예프 공국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예시를 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또 이제 간접적이면서도 큰 역할을 준 게 뭐냐면은 서유럽에 아까 말씀드렸던 르네상스, 서유럽 르네상스에 아주 직간접적인 그러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라. 르네상스는 되게 이제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던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는 바로 비잔티움 제국의 이러한 그리스 이 문화에 대한 복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라. 두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자, 이상으로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학습 내용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